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는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물론 날씨 말씀을 드릴 때는 다 각자의 사연이 있기 때문에 딱 하나에 적합하진 않겠지만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 창 밖을 볼 때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의 미국에서 이번 주에 미국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이슈는 바로 이것이다를 맨 앞에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 당시에 했었던 일 가운데서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것이 대통령 면책 특권에 해당되는가 해당되지 않는가를 연방 대법원에서 심의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미국 역사상 200 몇십 년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 너무나 이번 선거에도 중요한 일입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의 타임 테이블도 좀 한번 볼 때가 된 것 같고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경 방문과 이민 정책, 여기에 대해서도 이민자로서 여러분들께 또 정규 방송 시간에 전해드리지 못했었던, 그것도 카토 인스티튜트 하면은 보수적인 인스티튜트 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발표된 자료도 있고요. 미시건주 예비선거도 살짝 스쳐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저는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나쁜 뉴스를 섭취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너무나 많은 나쁜 뉴스를, 나쁜 음식을 정규적으로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관한 뉴스도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얘기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소수당 지도자가 11월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지도부에는 남아있지 않겠습니다. 그저 남은 임기를 채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역사상 가장 오래 상원 대표를 지냈던 17년입니다. 2007년부터였으니까요. 그 사람이 물러나게 됐다는, 이게 제일 중요한 뉴스입니다. 결국은 미치 매코넬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항복한 것이고, 전직 대통령보다 내가 오래 버틸 수 있지 하고 도박을 하다가 도박에서 판돈을 다 잃어버린 케이스입니다. 이 표현은 잡지 애틀란틱의 데이비드 그레이엄 씨가 한 얘기고요. 미치 매코넬이라는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가장 오래 지도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물러남은, 역사적으로 먼저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1930년대 공화당이 국경 폐쇄하고 무역하지 않고 고립주의적인 비관적이고 굉장히 내향적인 성격의 공화당이었습니다. 그렇게 1952년까지 지속되다가 52년이 아이젠하워잖아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다시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국제주의, 자유무역, 이민 같은 것, 외부로 나가는 외향적인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공화당을. 그게 60년 동안 지속되어 오다가 지난 몇 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흔들렸고 이제는 끝났고 다시 1930년대의 공화당으로 간다. 우리 보호주의,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물러나는 상원 공화당 대표의 업적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업적은 그가 남겨놓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세금도 있고 기타 등등, 그의 보수적인 사법 시스템을 완성을 한 것을, 사법 체계를 완성한 것은 50년도 더 갈 겁니다. 규칙을 바꾸기도 하고 아주 잘 알아서 오바마의 연방 대법관 지명자를 9개월 남았다 해서 이건 안 돼 하고 제쳐놓고 트럼프의 지명자 3명을 연방 대법관으로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은요, 오바마는 선거 9개월 전이라 안 된다라고 하고 에이미 코니 베렛이라는 이 젊은 보수적인 연방 대법관이 지명이 되고 빠른 시일 안에 됐었을 때는 선거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한 달 전, 9개월.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아주 젊고 보수적인 연방 판사들을 200여 명 이상을 채웠습니다. 미치 매코넬이.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법
전문가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을 때 해주지 않던 것을 상원이 인준 책임이 있으니까요. 트럼프 때 팍 착착착착 해줘서 저질 판사들이 지금 미국에 어느 때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사만평이 나옵니다. 미치 매코넬이 지금 떠나면서 My work here is done. 여기서 이제 내가 할 역할은 다 끝났다는데 보니까 미국이 이거 정의의 여신이잖아요. 사법 여신이잖아요. 우파의 아주 탕파적인 사법 시스템을 쫙 만들어 놓고 내 할 일 다 끝났어 하고 통통거리고 걸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미치 매코넬은 물론 친기업적인 성향, 그리고 그가 그렇게 강조한 레이건의 그 보수주의, 책임이 있어야지 되고 재정적으로 균형이 맞아야지 되고 등등 그런 공화당의 표본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를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같이 일할 방법을 찾아서 연방 대법원과 그리고 연방 판사들을 그렇게 채워놨습니다. 너무 젊은 사람들을 많이 해놔서요. 그래서 50년 간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의 부인인 일레인 차오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교통부 장관으로 해줬었고요. 제가 방송 도중에 교통부 장관이다, 다른 장관이다 약간 혼돈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교통부 장관 맞습니다. 외교 정책에서 트럼프와 가장 큰 충돌을 했죠. 우크라이나에. 이 사람은 왜냐하면 아이젠하워 그 이전이 아니라 이후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입장에서 미국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야지 되니까 러시아 안 돼.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야지 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푸틴에게 또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를 완전히 읊조리는 편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절대로 지원하지 않겠죠. 그게 이제 트럼프와 다른 점이었습니다. 미치 매코넬이 왜 이렇게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건 한마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과소평가해서 그렇습니다. 그의 능력에 대한 과소평가가 아니라 살아나는 생명력, 갱생력의 과소평가라고 말씀드릴까요?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치 매코넬이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트럼프는 끝났다. 본인의 머리에 총을 대고 방아쇠를 당겼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일로 인한 탄핵 재판에서는 트럼프 탄핵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때 미치 매코넬이 찬성표를 던졌다면 다른 의원들도 따라갔을 테고 트럼프는 탄핵됐을 가능성이 있고 오늘날 이런 다시 재선이다 뭐 여러 가지 이민자에 대한 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면 2번 탄핵 기회가 있었는데 2번 다 미치 매코넬 트럼프 싫어하면서 트럼프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곧 떠날 텐데 임기 끝나면 저 사람은 정치 끝이야. 이게 웬걸요. 3년 뒤에 트럼프는 힘이 강해졌고 그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직후보다 매코넬은 힘이 약해져서 본인이 항복하고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트럼프가 물러날 때까지 본인이 기다릴 수 있다고 82살에 미치 매코넬이 오판을 한 거죠. 트럼프는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이후에 빠르게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무리가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포르노 배우에게 돈 주고 잠자고 입막음 하려고 돈 주고 그걸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묶어서 형사 기소하고 이런 것에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트럼프가 형사 기소가 되고 나서 힘이 더 받게 됐잖아요. 경쟁자들도 미치 매코넬과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의 표도 흡수해야지 되고 하니까 어차피 저 사람은 갈 거야. 나이도 많고 내가 더 나이도 젊고 그러면서 트럼프 비율을 맞추고 그와 협조하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정치인들 가운데서 완전히 마음이 일치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내가 좀 이득을 보려고 트럼프를 지지했었던 사람은 정치인도 직업이니까 더 이상은 이제 그를 지지하지 않으면 같이 갈 수 없고 직업을 놓아야지 됩니다. 미치 매코넬은 트럼프가 물러날 것이라고 정치계에서 생각을 했다는 그 오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도 미치 매코넬은 끝내 트럼프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유일한 공화당 지도부입니다. 미치 매코넬이 공화당 지도부에서 물러남으로써 이로써 이제 이번 주에 트럼프의 상원 장악력까지도 확인이 된 겁니다. 하원이요? 하원에서 마이크 존슨이 왜 하원의장이 됐습니까? 케빈 맥카티를 프리덤 코커스 등이 쫓아내고, 이것은 마이크 존슨이라는 사람이 가장 유명한 것은요, 한국 분들은께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2020년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이거 부정선거라는 것을 의회에서 막 부각시키려고 다니면서 그 사실로 조금 유명해졌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하원의장으로 하라 하고, 아랫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장 외에서, 장 안에 있는, 의사당 안에 있는 다른 그 공화당 의원들에게 그에게 투표하게 한 겁니다. 그럼 상원 본인하고 각을 세우던 사람 물러났고, 하원 의장은 그런 사람이고, 레리 호건, 한국의 사위라는 레리 호건이라는 트럼프에 반대하던 공화당 인기 있는 주지사는 임기 제한 때문에 사임했고, 또 다른 뉴햄프셔의 주지사도 곧 사임하게 됩니다. 이로써 트럼프는 상원, 하원, 주지사 전부 공화당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미치 매코넬 후임자 3존스요. 원래는 다 미치 매코넬의 동맹이었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사람까지 이번 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그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요. 그래서 이제 이 미치 매코넬은 내 역할은 여기서 끝났다고 무슨 카우보이 모자를 흔들면서 가네요. 그런데 이 시사만평을 가만히 보시면요. 저는 이거 보면 사실은 Do not forsake, oh my darling 하는 그 게리 쿠퍼의 하이논을 생각을 했는데요. 뭐 물론 역할 다르지만 그 장면 자체가, 땅은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타고 가는 말 오른편에는 가축들도 다 뼈가 앙성하게 보이는 채 푹썩 주저앉았고, 빌딩들 보면은 다 불탔잖아요. 맨 앞에 것을 빼고는. 그런 말라 비틀어진 땅에 전반적인 파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전반적인 파괴는 민주주의를 얘기합니다. 사법체계부터. 그리고 맨 뒤에 미래를 보여주는 것은 정유시추 시설만 온전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 역할은 여기서 끝났다 하는, 이건 이제 굉장히 미치 매코넬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무엇보다도 연방 대법원의 닐 고서치, 브렉 캐버나우, 에이미 코니 베럿 이 세 사람을 심은 것. 이게 이제 미치 매코넬. 그와 함께 이제 앞으로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이후가 아니라 아이젠하워 이전의 고립주의, 우리만 잘 살자 하는 뭐 이런 그런 쪽으로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끌어갈 것이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공화당은 장악을 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또다시 부정선거 주장을 하고 나오겠죠. 공화당은 더 이상 레이건의 당이 아닙니다. 니키 헤일리와 미치 매코넬이 얘기하는 트럼프당, 마가당으로 이름 바꿔야지 됩니다. 공화당은 연방 대법원도 마가 대법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6일 의사당 사건 때 했었던 일에 대해서도 면책 특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심의하지 않고 이미 항소법원에서 면책 특권 없다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면책 특권 본인들은 심의하지 않고 재판을, 여러 가지 걸려있는 재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지만, 연방 대법원은 구태여 그걸 심의하겠다고 하고 막 시간도 계속 길게 잡습니다. 이런 심의의 시작도, 구두변론의 시작도 4월 21일 날로 잡고, 그럼 또 끝나는데 시간 걸리죠. 그 뒤에 또 뭐 재판 날짜 잡고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다는 그런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혐의에 대해서 계속 이걸 느리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 연방 대법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법이 허용하는 한 모든 처리 속도를 늦춰주는, 지연시키기 위한 이런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연방대법원이 지금 6대 3인데 이 케이스는 심의한다 하지 않는다가 4명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시사만평을 보시면은 트럼프가 The Art of the Appeal이라고 하네요. Art of the Deal이었었잖아요. 원래 협상의 그 천재라고, 협상의 막 정말 최고의 기술자라고. 근데 이건 항소의 기술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네, 뭐 항소의 기술자다 하는 이걸 이제 한 면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연방 대법원을 트럼프 권위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최후의 보루다, 방어벽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이번 주에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법원도 정치극을 하고 있네. 왜냐하면 리처드 닉슨 때나 아니면 알 고어와 아들 부시가 이제 선거 이런 것을 할 때 연방 대법원이 그냥 빨리빨리 일 처리를 했습니다. 뭐 닉슨 때는 뭐 테이블 16일 안에 무슨 수사팀에 주라고 한다던가, 그리고 알 고어 부시 이것도 아무튼 빨리 처리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계속 느리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는 유일한 해답은 투표함에 있다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투표. 그런데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번 패배했고, 한 번 패배했는데도 그 선거가 부정선거라면서 여기까지 또 왔잖아요.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 선거로도. 만약에 선거에서 승리하면 본인을 최후의 순간에 사면을 해버리든가 재판을 질질 끌어서 나중에 열도록 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죠. 그리고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부정선거라고 하고 굉장히 힘들어서, 그래서 연방 대법원이 마가 법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법원은 235년 역사 동안에 대통령이 재직 중에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이게 면책 특권이 있어 없어 하는 것을 판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른 대통령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가짜 선거인단을 만들었고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음모를 꾸몄고, 그리고는 부통령에게 당선인을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지자들에게 의회 폭동을 하라고 한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분들께서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 부적절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폭동이나 그런 거대한 사건을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유튜브 댓글란에 써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 저도 사실은 그쪽으로 마음이 많이 갑니다. 그 정도의 막 불이 나고 사람이 숨지고 하는 1000명 이상이 기소되고 하는 사건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생각했다고는 믿고 싶지도 않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트럼프는 3시간 이상 그 폭동을 멈출 수 있는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전화도 받지 않고, 심지어 팍스에서도 이거 대통령이 뭔가 지지자들에게 집으로 가라고 해야지 된다 할 때도 가지 않았고, 본인 이거 계속 해야지 됩니다 하는 사람과만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거는 변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고요. 그리고 소송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소송에서는 어떤 때는 결과보다도 그 지연하는 능력, 이게 더 중요할 때도 많습니다. 트럼프 케이스가 지금 그런 케이스죠. 연방 대법원이 아주 천천히 기어가는 달팽이도 부러워할 만큼 천천히 이런 속도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지난 12월부터 빨리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도 그냥 천천히 속도를 늦춰준다는 것. 연방 대법원이 중간중간 하지 않았던 했던 일을 빼버리면, 하지 않았다면 재판이 빨리 나와서 지금 니키 헤일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더 많이 그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고 있잖아요. 공화당에서도 전체적으로 3분의 1 정도는 그건 아니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연방대법원이 조금 신속하게 일을 처리했다면 그런 일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일은 나올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트럼프가 재판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연방대법관이 이번 주에 한 일입니다. 대법원에 심의하겠다는 결정의 결과가 그겁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든 것이 다 좋지만은 않죠. 일리노이주의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로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해서 반란이나 반란에 가담했거나 아니면 반란을 하는 사람을 도왔거나 등등의 이유로 과연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가 하는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라서 예비선거에서도 3월 19일입니다. 일리노이주는. 그리고 본선거에도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항소하죠. 여기서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판사도 판결은 그렇게 하면서 시행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니키 헤일리에게 투표했었던 사람들의 표가 없으면 계산상으로는 당선하기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좋은 위치, 나쁜 위치도 있지만 격전지의 유권자들은 바이든은 늙었고 트럼프는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아주 그 중요한 트럼프가 위험하다고 하는 건 독재자가 된다는 것도 있지만 사법 리스크도 있죠. 사법 리스크 4개 가운데 3개는 열리지 않을지도 모르고 연기되는 건 분명하고 하나만 곧 열리게 됩니다. 그게 포르노 배우와 잠자고 입막음용 돈을 준 가장 약한 사건입니다. 이번 주에 또 중요했었던 뉴스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국경 방문과 이민 정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 정책을 말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분노, 불안감을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보수적인 공화당의 상원 의원까지 합쳐서 통과를 시킨 상원에서 그런 그 국경 안전한 돈이 다 들어가니까 필요한 거죠. 그런 안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지 말아라, 하지 말고 통과를 시켜라 라고 하자. join me, 나도 그러면은 join you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의원들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민 정책 잘 돼서 국경이 안정되는 걸 싫어하니까, 선거철에. 여기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국경과 관련된 그 이민 정책은 망명 시스템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망명 시스템은 2차 대전 이후에 너무나 그 심한 그 박해를 받아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너무 오래전의 일이었죠.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그런 일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뭐 4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일단 망명 신청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플러스 또 남미, 중미와 미국이 막 예전에 좀 심하게 했었던 여러 가지 죄책감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지금 이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화를 할 수가 없고, 그러려면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으로 법을 만들어서 뭔가를 해야지 되는데 미국 이민법은 수십 년 동안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경은요,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과거에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놨던 망명 정책과 남미, 중미의 미국이 그 정권들과 했었던 미국식으로 오게 하려고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을 받아야지 되는, 여기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있죠.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바이든이 한 것보다는 트럼프 몰아내 라고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분명히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긴 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도 이제는 하겠다고 하잖아요. 하루에 무슨 며칠 동안 5천 명 이상 국경으로 넘어오면 국경 문을 닫겠다고 하죠. 대통령의 그 행정 명령으로. 그런데도 지금 공화당이 그 여러 가지를 통과시켜 주지 않고 있는 그런 일들, 이 이민이 여기서 이제 최우선 이슈가 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에 국경을 방문해서 본인이 원하고 싶은 말을 했지만 대부분 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민과 범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애틀란타의 조지아의 그 간호대학생 숨진 것, 이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민자들이 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늘 말하는 것처럼 범죄자고 마약쟁이고 마약 딜러고 그러는가? 그거 아니거든요. 어제 제가 스탠포드 대학교에 그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이민자가 이민자가 아닌 백인보다 감옥에 갈 만한, 그런 실제로 감옥에 간
그런 비율이 30% 적고 흑인보다는 60% 적습니다. 이민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랄하다면 오늘날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에도 직장에도 다 이민자, 또 그분들 가운데 아직도 상당수는 서류 미비자인 거 맞잖아요. 그분들이 없으면 여러분들 주방이 돌아갑니까? 요즘은 음식을 만드는 셰프도 한국 식당에 어떤 뭐 라틴계나 이렇던데 그분들이 다 100%뭐 서류 미비자가 아니라고 확신하실 수는 없죠. 아마 여러분들이 현상은 더 잘 아실 겁니다. 경제에는 너무나 이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에 청소하러 오는 사람, 아이 봐주러 오는 사람, 음식하는 사람 전체.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이민자를 무슨 이런 이미지로 보이면 우리에게도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카토 연구소. 카토 연구소는요, 인스티튜트는요, 니키 헤일리에게 선거 자금을 많이 지원을 했었던 코크 브라더스의 코크가, 그 형이, 찰스 코크가 만든 이런 그 띵크탱크입니다. 그러니까 진보적인 연구소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보다 이민자가 범죄에 덜 가담한다. 이게 카토 센터의, 스탠포드도 아니고 카토 센터의 결론입니다. 이민자가 없으면 경제가 안 돌아간다. 어피니언이 아니라, 이건 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댓글에 어떤 분이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제이슨 5708이라는 분인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한국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게 놀랍습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건 불법 이민자를 말하는 것이고 정상적인 이민자는 환영한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들 차리세요. 불과 4년 전의 일들을 잊고 죄다 까마귀 고기를 드셨습니까? 트럼프 재임 시절에 정상적인 합법적인 이민을 얼마나 축소했고 그 절차를 얼마나 까다롭게 했으며 이민자들을 얼마나 압박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민의 뜻을 접게 만들었는지 몽땅 잊어버리셨단 말이죠. 그만 깨어나세요. 딱한 여러분들. 이렇게 제이슨 5708분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트럼프 시대에는 이민 적체 현상이 하도 많아서 심지어 이민 그 법 전문 변호사 가운데서 야 이거 업종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필드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까지 많습니다. 너무너무 밀려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많이 풀렸죠. 이게 지금 불법 이민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합법 이민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미시건주 예비선거에서 중요했었던 것은 두 가지.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니키 헤일리의 고향이고 그가 주지사를 지냈던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부터 더 큰 표 차이로 이겼다. 뭐 67%대 20몇 %였죠. 그게 중요했었고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13%나 되는 유권자들이 uncommitted. 나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겠어요. 확정하지 않겠어요. 라고 했었던 이건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이 미시건 그 주에서는 정치인들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야, 우리 보여줘야 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좀 더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고통받는 일반인에게 가까운 정책을 분명하게 해야지 된다는 무언의 압력이잖아요. 이건데 여기서 미시건주를 이렇게 보면은 과연 이 13%가 바이든에게 더 해가 될까? 아니면 니키 헤일리의 표가 트럼프에게 더 해가 될까? 이걸 전문가들은 대강 지금으로서는 13%나 되는 사람이 11월 선거에 안 나오는 거, 이게 다른 주로 퍼지는 거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11월 달에 나가면은 바이든을 찍지 트럼프를 찍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에 비해서 니키 헤일리를 지지한 그런 사람들은 니키 헤일리 지지자는요, 50% 이상이었었죠.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미시건주에서도 니키 헤일리에게 투표한 사람이 뭐 20 몇 %, 25% 정도 되죠. 그 정도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헤일리의 표를 끌어오지 않고는 공화당 후보가 돼도 지금으로선 후보가 확실한 것 같고요. 당선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무슨 냉동배아가 사람이라는 판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만 충분히 그 정규방송 시간에 전해드린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뉴스를 섭취하고 계십니까? 시사만평을 보시면 왼편에 완전히 그냥 어두우며 doom and gloom이라는 단어가 가장 어둡고 희망이 없고 갑갑하고 답답하고 한 단어잖아요. 그 속에서 이분은 열불이 터져서 그 안에 갇혀 있네요. 경제는 정말 문제야. 인플레이션은 out of control이고, 그리고 너무 이 앞에도 쫙 다 어려운 시간이 쫙 왔어 하니까 저 뒤에 오른편에서 엄마, 아빠, 아이가 뭔가 쇼핑을 하신 것 같네요. Must be a Fox News junkie. Fox News junkie래요. 박스 뉴스만 그냥 그것만 파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경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코리아타운 경제가 나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코리아타운의 경제는 항상 미국 전체적인 경제와 좀 따로 노는 그런 감이 있고요.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는 그다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박스 뉴스를 보시면 이렇게 doom and gloom 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비 오는 오늘도 밝음이 있는데 아주 완전히 깜깜한, 그러니까 막 땀을 흘리고 하면서 이분이 열불이 터져서 열받으셨잖아요. 위에 보니까 열이 확확 올라가네요. 이런 거잖아요. 경제뿐만이 아니라 심각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거짓말, 투성이인 식단을 꾸준히 뉴스라는 이름으로 섭취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7억 8,750만 달러의 돈을 내겠다. 우리가 거짓 보도를 한 그런 것을 인정을 하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다라는 부정선거였다라는 이라든가 투표 기계가 막 거짓으로 바이든에게 표를 줬다던가 이런 보도를 우리가 했었던 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미니온 보링 시스템에게 7억 8,750만 달러를 내겠다. 거의 8억 달러가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내겠다고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을 하고 왜 그랬느냐. 이 박스에 루퍼트 머덕이 답변을 하기를 우리는 청취자가 떠나가는 것을 겁나해서 돈 벌기 위해서 뉴스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민간 뉴스인 것은 사실이지만 뉴스라는 건 다른 물건 팔기와는 좀 다릅니다. 이건 돈의 문제다라고 분명히 박스에 루퍼트 머덕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나중에 거의 거의 끝부분에 합의를 해버린 겁니다. 자신들이 이것보다 더 나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뉴스를 계속 믿어요. 이민에 대해서도 얼마나 거짓말을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박스만 보면 트럼프랑 똑같아요. 이민자들은 다 뿔 달린 사람이에요. 예전에 한국에서 공산당은 뿔 달린 사람이에요. 시뻘겋고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처럼 박스의 뉴스를 거의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신다니까요. 아니, 알렉스 존스라는 사람이 인포워라는 데서 자신의 그 샌디훅 초등학교의 총격 사건이 가짜였다고, 죽은 아이들도 다 배우라고 신용한 것이라고 해서 거의 파산을 해야 될 지경으로 나중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돈 엄청 벌었죠. 오랜 세월 동안. 그렇지만 나중엔 다 물어내야지 되는 이런 정도가 돼도 아직도 알렉스 존스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번에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도 션 해니티를 포함을 해서 션 해니티보다 저는 제시 워러스가 더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계속 다른 매체에서는 그런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그렇지만 주장으로서는 주장이다 인정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헌터 바이든이 아버지와 함께 각각 500만 달러씩을 뇌물로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주장을 한 FBI의 전 정보원이 가짜 주장이고 그 가짜 주장을 러시아에서부터 받은 것이고 하는 것으로 체포되고 기소됐잖아요. 그런데도 박스 웹사이트에 올라가 보세요. 기사들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살짝 얘기한 시간도 있지만 안 얘기한 때가 더 많고 제시 워러스는 오히려 더 거기에 음모론을 하나를 더 붙이더군요. 굉장히 위험해요. 젊은 사람이. 이것조차도 그렇게 기소된 사람조차도 그것도 이제 만들어낸 스토리다 하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박스를 계속 믿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에서 수정하라고 해봐도 안 되고 하니까 공문을 띄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조치를 취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워낙에 표현의 자유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명예훼손으로 어떻게 하고 큰 벌을 주기가 힘들어요. 거기에 따르면 박스에서 거의 8억 달러나 되는 돈을 도미니온 보링 시스템이라는 투표회사에 선거와 관련해서 거짓 보도를 한 혐의로 그렇게 주겠다고 한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거짓말이 대단하고 심각했었다는 뜻도 되죠. 자, 그리고 또 나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뉴욕타임스까지. 저도 어떤 때는 약간 흔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서 나오는, 팍스에서 나오는 쪽 뉴스가 너무 거짓이니까 거짓이라고 말하다 보니까 다른 이쪽의 진실을 말할 때도 약간 조금 뭐라고 하나요? 치우치지 않는 것 같은 표현을 하고 싶다는 마음, 심정? 뉴욕타임스도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뉴욕타임스 이 기사가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은 목소리는 약하고 머리칼은 가늘어지고 흰머리가 늘어나고 그의 걸음걸이는 2019년이나 2020년보다 훨씬 약하다. 느리적거린다. 뭐 이런 식이에요. 반면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뉴욕타임스가 트럼프는 아니다. 무대에 오르면 음악이 나오면 춤도 추고 마초적이고 1시간 넘게 얘기를 하고 스태미너가 대단하다. 그런데 건강이 마초적인 스태미너가 건강은 아니잖아요. 뉴욕타임스도 이렇게 보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은 반만 믿고, 그것도 조작하니까, 박스에서 또 한때 뭐, 진보 도시가 막 엉망진창이다. 약탈자들을 무법 천지하라고 하는 것도 가짜 사진 조작한 것도 드러났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보이는 것은 반만 믿고 듣는 것은 이렇게 박스처럼 8억 달러나 스스로 죄를 인정을 하고 물어주겠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은 특히 어피니언 리더 제시 워터스, 션 해니티, 뭐 로라 잉그램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아예 그거는 가짜일 수 있는 확률도 100%, 진짜일 수 있는 확률도 100%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야지 된다라는 저널리스트들 사이에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죠. 나이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은 오른편에 트럼프는 마가 모자를 쓰고 기저귀 차고 다 그냥 발로는 부수고 손으로는 던지고 입으로는 뭐 뭔가 불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이게 이제 두 사람들 같은 나이인데 트럼프가 훨씬 영해 보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왼편에는 바이든에게 투표하자 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데 트럼프가 훨씬 이게 영해 보이는 겁니까? 완전히 이게 말씀 안 드리고 여기서 끝나야지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뉴스를 오늘의 미국을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화요일에 3월 5일에 슈퍼 투스데이 선거가 있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그 국정연설 연두교소도 있는 날입니다. 지난해 연두교소인가 한번 잘했던 적이 있어요. 좀 정력적으로. 자, 이런 뉴스들이 있고 저는 내일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이었습니다.